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 또 거기에 수익률 낼 수 있는 히든 종목까지 챙겨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바로 김정철 본부장님, 카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이 국내외 유가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오펙 플러스에서는요, 감산을 줄여간다는 기대 속에 이 국제 유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요. 이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포항 영일만 일대에 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관련주들 테마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 국제 유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이 국내 석유가스 관련주들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최근 미증시에 이 유가 관련주들, 국내 증시의 이 석유가스 관련주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셔야 될지 많은 분들 고민이실 텐데요.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즘에 네. 참 특이한 게 우리나라는 네. 이렇게 갑자기 이제 전 글로벌적으로 지금 유가가 네. 추가 하락이 좀 더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이게 석유 이슈가 돼가지고 유가가 네. 폭등했는데 유가 관련주들이 폭등했죠. 근데 전 참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상극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일단 뭐 재밌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제 투자에 좀 도움이 되려면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단 오펙이 현재 네. 지금 진짜 글로벌 현재 유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좀 보시면은 지금 WTI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TI 차트를 보시면은 WTI가 일단 지금 계속 좀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가 네. 최근에 이제 겨우 한 다시 75달러까지 올라왔어요. 72 찍고 다시 지금 75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WTI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WTI 기준으로 많이 보시고 왜냐면 거래 자체를 크루드 오일 거래하실 때 요걸 기준으로 한 선물을 거래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WTI를 보시는 게 제일 맞는데 일단 그러면 단기 바닥을 찍은 거냐? 그건 이제 알기가 힘들고요. 저는 외바닥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해서 한 70달러까지 한번 테스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면은 일단 뭐 자료 화면 보시면은 일단 뭔 내용이 있냐면 일단 오펙 관련한 전체 내용들을 좀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먼저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일단 화면 그 자료를 찾아야 돼서 자료가 어디 갔죠? 일단 자료가 일단 있는데 자 한번 네. 볼게요. 자 자료 한번 딱 펼쳐 보시면은 자 먼저 오펙이 일단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이제 감산회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 감산이 사실 네. 감산을 연장한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단계별로 증산을 좀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감산해봐야 그거 다 미국 셰일 오일이 먹고 다 러시아가 먹고 하니까 네. 감산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연장을 하되 상황 봐서 단계별로 증산한다. 이제 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가 이제 오펙이 원래 어떤 데로 유명하냐면 결속력 얻기로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 네. 왜냐면 다들 어느 정도 생산 쿼터를 다 정해놓으면 다들 그보다 좀 더 생산해요. 이렇게 더 생산해서 남는 건 어떻게 하냐? 암시장이 팔아요 또. 오, 네. 네, 그러니까 몰래몰래 다 팔고 있어요. 다 팔고 있는데 오펙이 원래 이렇게 잘 뭉치지 못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오펙 플러스가 되면서 유가가 최바닥을 찍을 때 그때 한번 결속력을 한번 다졌어요. 네. 그때 원일로 그때 다들 감산 쿼터를 잘 지켜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쭉 끌고 오다가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약화하고 있는데 이라크 등 일부 산유국가들은 감산 쿼터를 아직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넌 얘기해라, 넌 떠들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이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또 약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번 회의에서 단계별로 이제 증산으로 선언을 했는데 사실상 미국 셰일 오일 업체들하고 치킨 게임 하겠다. 근데 미국 셰일 오일 업체들이 즉각 이제 급격하게 지금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물가가 미국이 엄청 올랐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셰일 오일을 뚫으려고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야죠. 네. 그래서 딱히 많이 남지 않으면 안 뚫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네. 시초공수가 엄청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베이커 시초공수 보면은 거의 지금 이제 거의 그냥 평평한 흐름을 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추가 유가락은 대신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오. 일단 감산을 더 한다 그래도 모자를 파는 네.
지금 감산을 유지하면서 단계별로 증상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전 제가 봤을 때는 뭐 딱히 유가가 올라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예, 전 추가 하락도 오히려 좀 생각해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만 또 달라요. 이게. 네. 예, 갑자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네. 저는 국정브리핑을 어떤 대통령이라도 지금까지 국정브리핑을 네.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다들 네. 뭐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논란과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그 월요일 날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네. 한다길래 아 그럼 뭐 최상병 얘기나 아니면 뭐 김건희 여사님 얘기나 좀 이렇게 네. 하려나 보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포항 영일만 네. 해서 예, 흥분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발표하시는 대통령님은 흥분하셨어요. 140억 달러 배럴이 매장돼 있다고. 네. 그거 아직 확인된 게 아닌데 일단 뭐 일단 여튼간에 국민들한테는 이게 차분하게 기다리라고 했는데 발표하는 분들은 차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별로 발표하거나 네. 그쪽 당국자분들은 대통령님은 좀 차분했어요. 네. 대통령 차분했는데 모르겠어요. 대통령 밑에 이제 일하는 분들이 약간 이렇게 엑스맨들인지 전 되게 궁금해요. 이제 도대체 대통령님 주변에 엑스맨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근데 이제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이제 막 그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스가 많이 있다는 거고 네. 석유보다 이제 가스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 관련해서 이제 그게 만약에 우리가 산유국이 된다면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가 관련이 이제 급등했죠. 네. 이게 이제 잘 생각해보시면 우리나라가 그럼 산유국일까요, 아닐까요? 아직은 아닌데. 우리나라 산유국이에요. 네. 아, 산유국입니다. 네. 산유국이고요. 실제로 지금 오일을 빼고 있어요. 오. 그게 어디냐면 이제 그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전들 있죠. 네. 우리나라가 지분 들어가가지고 그거 뽑으면 일부 좀 받아요. 오. 근데 그게 이제 전체 소비한 양이 100이면 네. 예, 소비하는 양이 100이면 우리가 산유로 이제 뽑는 건 1도 안 된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산유량이 없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이제 자원업계로 유명한 나라인데 네. 자원이 있다 그러니까 되게 적응이 안 돼요, 좀. 어. 적응이 안 되는데 이 과연 실제로 있느냐가 이제 문제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차 관련주들이 쭉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유가 관련주는 약간 좀 2대장 정도, 3대장 네. 정도고 진짜 대장주는 일단 원유를 개발하면 거의 시추하고 거기다 땅 파고 드릴 넣고 철관 넣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관련주도 동양철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자, 동양철관인데요. 이게 사실상 대장주입니다. 네. 대장주인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방송하는 게 6월 7일이고요. 여러분 방송한 날 6월 7일, 여러분 방송 본 날 6월 8일. 자, 동양철관 오늘 급락이에요. 오. 네. 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거를 분석해서 얘기해주는 그 액트지오라는 회사의 그 아브레유라는 고모님이 대표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고문이라는 분이 와서 기자 이제 왜 이걸 우리가 내가 확신하고 있는 얘 여기가 이제 매장했다고 얘기하는데 자세한 분석 데이터를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제가 공부를 아주 잘하진 않지만 저도 과학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도대체 저분이 얘기하는 게 어떤 게 과학적인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네. 모래랑 좀 진흙 좀 있다고 이게 거기가 매장된다는 걸 장담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뒤져봤거든요. 네. 뒤져보다가 정 안 돼서 제가 그 우리나라에 그 GS 칼 땡땡 다니는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오, 네. 걔가 그거 전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제 진흙하고 모래에 있어서 그 석유랑 가스가 있으면 네. 전 세계에 그냥 아무 데나 다 파면 다 있다. 아, 네. 과연 그게 있는 게 맞냐. 근데 층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런 후보지는 너무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연 여기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탄화수소인데 네. 이 탄화수소가 이 탄산수소 이게 나와야 거기서 가스랑 오일이 있다는 게 약간 증명이 되는 약간 거의 결정적인 증거인데 네. 그건 발견된 적이 없다. 아, 그 말이 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주가 폭락. 네. 이제 원래는 세 번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풀리고 오늘은 급락. 오늘 급락했죠. 오늘 급락한 상태고 동양철관이 대장주인데 네. 동양철관 이러면 다른 거는 안 봐도 비뎌요. 화성밸브 보겠습니다. 2대장인 화성밸브. 예, 화성밸브인데요.
화성 밸브 요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밸브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네. 시추를 하려 그러면 동양철관에서 철관이 필요하죠. 그리고 화성 밸브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밸브 이음새, 관 이런 게 필요해요. 네. 예. 얘네도 이제 그런 거 하니까 바로 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받을 수 있다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시추를 한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해외 회사를 쓸 건데 해외 회사가 화성 밸브 동양철관 거를 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도 이제 올랐단 말이죠. 근데 화성 밸브가 2대장인데 화성 밸브는 마이너스 17%. 예, 지금 이제 주가가 여러분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예, 그래서 쭉 올라왔다가 이제 밀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스가 많이 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원래 한국석유공사가 이거 전담인데 네. 한국석유공사는 상장이 안 돼 있고요. 네. 한국가스공사를 보시면 되는데 한국석유공사 상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거의 말도 안 되는 적자예요. 그다음에 네. 한국가스공사인데 한국가스공사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가스공사가 제 실적이 뭐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네. 현재 상황이 뭐 아주 좋다고 보기 힘들죠. 근데 한국가스공사 가스가 많다 그래서 가스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마이너스 13%.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민간 석유 업체들 네. 한국석유, 흥구석유. 한국석유, 흥구석유 보면은 이미 꺾였어요 다. 한국석유 꺾였고 흥구석유 꺾였고 흥구석유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흥구석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 밀렸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지난 갭자리까지는 안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네. 오늘 기자회견으로 끝났다? 끝났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가가 앞으로 밀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석유 관련주들이 이제 원래 한국석유, 흥구석유는 뭐 할 때 급등했냐면 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 급등하는 네. 종목들이에요. 근데 국제유가가 이제 앞으로 떨어질 상황이 조금 더 많은데 네. 지금 현재 상태로 보자면 근데 흥구석유, 한국석유로 트레이딩해서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는 무슨 생각인가요? 저는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 그냥 정확히 하면 단타예요, 단타. 오로지 단타. 단기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올해 단기 트레이딩만 보시고 끌고 가시면 안 된다 이거. 다만 이게 계속 일정이 있고 시추하는 일정이 있고 있다 네. 보니까 일정 때마다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정을 파악을 먼저 해서 지금 못 잡으신 분들은 굳이 들어갈 네. 필요 없고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유가가 좀 상승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기 네.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은 중장기로 끌고 가면 더 위험하다는 네.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께서는요, 이 국제유가는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이 국내 석유가스 관련주들은 향후 일정 확인 후에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끌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우리 칼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크루드 오일 차트 보면서 얘기를 좀 네. 드리면요. 일단 뭐 국제 유가 움직임, 이 WTI 이 움직임 자체를 좀 본다라고 네. 했었을 때 우리나라 지금 이슈로 얘네 이제 급등락을 반복할 수는 가져갈 수는 없어요. 네. 지금 현재 보시면 75달러대까지 올라와주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 자체는 사실상 이 유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당연히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에 네. 대한 뭐 감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내용 자체가 이제 좀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또 조만간 우리가 이제 또 여름 휴가와 마찬가지로 휴가 시즌, 뭐 드라이빙 시즌 이렇게 좀 가져가면서 다시금 또 이제 수요 자체가 다시금 또 받쳐줄 수 있는 시간대로 이제 또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이러한 내용 자체와 연결 지었을 때 저 역시도 지금 좀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네. 사실상 이제 좀 유가 움직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횡보 구간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오. 횡보 구간이 거의 없고 일정 부분 이상 추세를 계속적으로 띄고 있거든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떻게 보면 일봉상 관점 해석으로 충분한 추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를 지금 단기 바닥으로 반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으로 가져가기엔 저 역시도 좀 힘들다. 네. 한 번 더 저점을 다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수준에서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이전 저점 72달러 부근에서 72달러 중반에서 사실상 이제 오펙에서 이제 한 번 더 얘기가 나와주면서 다시금 반등이 나와준 결과값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좀 보시면 좋겠냐 이렇게
보셨을 때 네. 이제 오펙에서 좀 허용하는 범위 자체는 일단 75달러를 좀 안착하는 결과에서는 별 얘기는 안 나온다. 대신에 네. 이제 그 내용 자체를 하회를 하면서 70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또다시 시장에서 이제 뭐 어떤 얘기를 가져가면서 우리 감산할 거야 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좀 협박 내용 자체가 좀 들어가면서 유가를 다시금 반등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내용 자체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조금 이슈로 좀 많이 네. 좀 줄어들었는 내용인데 네옴시티 관련으로 이제 네. 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이미 좀 그쪽에서는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 돈 쓴 내용 자체를 자가로 계속적으로 벌어들인 내용 자체로만 충당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 유가 상승을 네.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막대한 금액 자체를 계속적으로 충당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는 거를 그냥 그대로 어떻게 보면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좀 바라보고 있는 내용 자체를 좀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한 71달러 수준까지 한 번 더 저점을 깼었을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제부터는 한 번 더 다시금 반등 타이밍을 한번 좀 노려보셔도 좋다. 그러면 이게 단기 자리값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ETF나 ETN 쪽으로 접근을 하셔도 여기서도 사실상 우리가 레버리지 내용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접근 가능할 만한 내용 자체가 좀 많아요. 그래서 뭐 2배, 3배 레버리지를 좀 이용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10%, 15%이 정도 수준 끌어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단타성 내용 자체는 나는 좀 힘들다. 네. 계속적으로 좀 바라보고 야간에 이제 좀 변동성 있는 내용 자체 가져가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중장기적인 해석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 71달러 부근대까지 터치가 나왔으면 오히려 이제 좀 엑소모빌이나 이제 쉐브론 같은 아예 이제 직접적인 종목 투자 같은 경우도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최근에 이제 좀 하락 추세를 좀 가져가고 있다지만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경우도 이제 친환경 쪽으로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이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이제 탄소 포집에 대한 내용 자체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방향성을 짜는지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비중이나 내용 자체를 한번 조금 더 힘을 실어서 바라보셔도 좀 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71달러 맞춰서 일단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좀 알고 계시는 엑소모빌 같은 경우는 한 106달러 수준대까지 좀 넘어왔을 때 여기서부터 한번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좀 모아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일 가격대가 지금부터 해서 뭐 60, 50, 이 이상까지 떨어지긴 좀 힘들다라는 거야. 추가 하락은 좀 보여줄 수는 있어도 다시금 75달러 그 이상까지 상회하는 움직임 자체 추세를 이제는 조만간 받쳐주고 다시금 이제 턴할 수 있는 구간대가 조만간 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오일에 대한 내용 자체는 한번 좀 집중 있게 봐주시면서 요 지금 변곡 구간 타이밍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께서도요, 이 국제유가 한 번 더 저점을 다지고 반등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나다에 이어서요, ECB도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커진 가운데 이 미국 제조업 둔화에 이어서요, 미 노동부가 공개한 이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4월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806만 건으로요,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둔화되면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ECB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향후 FOMC 전망이나 이 5월 CPI 결과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칼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CB가 이제 좀 예상했었던 대로 일단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때 뭐 사실 이 방송에서도 본부장님이랑 저랑 이미 이전에도 한번 좀 언급을 했었던 네. 내용 중에 하나였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달러 강세 먼저 선제적인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한동안 우리 증시까지 이제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을 이전에 이제 좀 가져왔었는데 네. 자 이미 이제 25bp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라가르드 ECB 총재 연설 좀 요약을 해보면요. 좀 이번 내용 자체는 인하를 했어도 매파적인 인하였다라는 이제 표현이 이제 좀 나와주고 있어요. 네. 일단 필요한 기간 동안 정책 금리를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금리 경로를 사전에 약속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언제든지 다시금 금리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네. 다시금 튀어 오른다라고 하면 동결 자체를 길게 가져가던가 혹은 네. 추가적으로 다시금 재상승을 가져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절하겠다. 이런 좀 매파적인 뉘앙스가 좀 강했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어쨌든
9개월간의 금리를 동결한 후에 지금 네. 현재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사실상 저는 좀 라가르 총재를 좀 보면 좀 네. 명확한 내용 자체가 좀 괜찮아요. 항상 이전부터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 내용 자체가 근거 있고 좀 명확하게 좀 단행을 하는 게 좀 파월 의장이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좀 가져갔고요. 어쨌든 지난 9월 회의 이후 물가 상승률이 2.5% 이상 하락했고 명확한 근거가 좀 나와줬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25bp를 좀 단행을 했다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전에도 좀 얘기를 드리고요. 라이브 방송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가 네. 실질적으로 가져갔었을 때 생각보다 상승장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가져가고 나서 한참 뒤에 확실한 금리 인하를 보여준 뒤에 종료 시점부터 상승장을 이끌어갔었지 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오히려 횡보 또는 하락을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기대감 자체는 나와주면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을 때 초반에 좀 올리다가 그만큼 이제 다시금 하락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어요. 대신에 이제 영국 쪽에서는 이제 지수가 여기서 따라서 이제 다시금 급등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 내용은 좀 뭐냐면 네. ECB에서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영국도 조만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 기대감 자체가 나와주는 거는 상승을 보여주는 거고 영국 역시도 먼저 이제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생각보다 장세가 좀 재미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렇게 이제 좀 나와줬을 때 그럼 미국은 바로 따라서 당장 뭐 6월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혹은 뭐 7월, 9월 달에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요, 데이터를 일단 좀 바라봤을 때 6월 데이터가 지금 현재 이 표에서 나와준 내용이에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이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금리 인하는 아예 없었어요. 금리 인상이 있었고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하 내용 자체가 조금 몇 퍼센트 지금 다시금 나와준 내용이죠. 네. 근데 이 내용으로 지금 당장 6월 12일에 이제 좀 나와줄 FOMC에서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96%면 사실상 이번에는 뭐가 됐든 동결이지만 그날 당일에 이제 CPI 발표도 같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이 겹쳐 있어요. CPI 발표하고 이제 새벽 시간대 이제 FOMC 이제 이 금리 인상, 인하, 뭐 동결 결정이 이제 좀 나와주는데 사실상 동결에 대한 내용 자체로 6월 달은 거의 뭐 100%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CPI마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물가가 잡히는 내용 자체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둔화나 내용 자체가 이제 꾸준히 나와준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이제 좀 더 7월이나 9월 때 좀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제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에서 이제 좀 나와줄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좀 요동치면서 7월에 대한 데이터는 조금 급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네. 78%인데 이게 만약에 이번 연설과 통해서 만약에 50%대 비슷하게 넘어온다라고 하면 정말 7월 말 기준으로도 가능성은 같이 열려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좀 얘기는 했었지만 본부장님이 이제 11월 달에는 사실 우리가 대선인 달이기 네. 때문에 사실상 이때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가져간다라고 하면 확률상 가장 높은 거는 현재 9월 달 인하 가능성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줬어요. 일단 일주 전, 한 달 전 데이터만 보더라도 훨씬 더 높은 수치의 동결이었었는데 지금 오히려 인하 가능성으로 지금 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7월도 사실 조금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올해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 9월이 일단 가장 높은 확률로 일단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 자체는 사실상 앞으로 나와줄 데이터 자체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6월 달에 이제 좀 나와주는 우리 지금 CPI 결과를 보고 다음 방송에서 한 번 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향후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지만요. 우리 칼리 전문가님께서는 이 9월 금리 인하 시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방송에서요, ECB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이 금리 인하를 한다면 악재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향후 달러와 향방과 함께 이 국내 증시 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사실 22 금리 인하는 사실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도 전에
왜 미국처럼 성장률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미국은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금리를 높게 올리는 거는 감당이 돼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성장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대신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걸로 제스처만 취해도 자기들은 빨리 내리고 싶은 거죠. 네. 그래야 성장률을 다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히 이 시비가 특히 이제 유럽이 거의 성장 동력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 가면요 요즘요 거의 몇몇 나라는 소득만 높지 네. 그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거의 우리나라보다 이제 유럽은 거의 후진국들이 더 많고 우리나라 참고로 여러분 GDP 1인당 GDP 이번에 일본 이겼어요. 오. 네,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GDP가 높습니다. 이제. 네. 1인당으로 따지면 전체 GDP는 일본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 당연히 더 높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전 그래서 ECB가 이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다 선택을. 근데 아까 칼리 형님 얘기했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ECB는 중앙은행 총재를 너무 잘 뽑았다. 요거는 파월 의장은 정말 애매모호하신 분이라 이분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줏대가 없어요. 이분은 되게. 그리고 막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긴 한데 총재 한 명 잘 뽑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ECB 같은 경우가 금리를 4%에서 이번에 3.75로 인하했죠. 25bp 인하했습니다. ECB 물가와 성장 전망은 상향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좋아질 것 같은데 네. 금리를 내린 거예요. 반대로 한 거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인플레 상황이 좀 완화되고 임금 증가율이 점점 완화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완화되고 있는데 이 물가가 완화되고 있지만 물가 성장률은 조금 더 올라갈 거고 네. GDP 성장률도 22가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가서 이제 성장 동력을 꺼트리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22가 오랜만에 유럽이 좀 성장률이 조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짓밟고 싶진 않다. 금리 때문에. 그래서 네. 금리를 내려서라도 어떻게든 EU 성장률, 그러니까 유럽의 성장률 자체를 올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제 제가 봤을 때 22가 이 다음 금리 인하는 거의 9월에 할 거예요. 왜냐하면 9월 상황이 어떠냐면요. FOMC 먼저 하고 22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거 보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 9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22는 무조건 내린다. 네. 무조건 내릴 거다라는 거 얘기 드리고요. 네. 자,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근데 9월에 금리를 안 내려버리면 네. 이때 이제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돼요. 네. 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 미국이 여기서 9월에 금리를 안 내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제가 아직도 괜찮고 물가 상승률이 아직도 못 잡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러면 이제 유로 박살납니다. 유로 박살나거든요. 유로 박살나는 거고 달러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포인트를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지금 어떤 분위기로 쏠리고 있냐면 EU도 22도 금리 내렸고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 내렸으니까 미국도 캐나다는 달러 쓰잖아요. 심지어 캐나다 달러를 쓰는데 캐나다 달러 쓰는데도 금리 내렸으면 이거 미연준 금리 내리는 수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여기서 뒤집어지잖아요. 네. 달러 폭등합니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대폭락의 시작이 나와요. 또 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고 만약 이럴 경우 악재다. 지금은 분위기는 미 연준도 금리를 이런 전체적으로 국제 공조로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판단으로 가고 있으니까 요 판단도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달러와 대응 전략 준비하셔야 되는데 달러와 대응 전략 여러분 ETF, ETN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달러 나 주식처럼 그냥 사고 팔고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밑에 하단에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 반드시 참여하셔가지고 보시면 제가 다양한 상품도 전략 얘기 드릴 테니까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훌륭하신 두 분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활용해서요. 시청자 커뮤니티를 통해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이 AI 빅테크 기업의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한눈 팔던 애플을 제치고요. 엔비디아가 미국 시가총액 2위를 위협했었는데요. 이렇게 애플의 반격이 계속될지 궁금한 가운데 이 돌아오는 6월 10일에서 14일 WWDC에서 이 애플의 첫 AI 기능
등과 관련된 신규 서비스와 함께 AI 관련 혁신 기술을 대거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향후 엔비디아와 애플의 주가 전망과 함께 이 WWDC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우리 칼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WWDC가 뭔지 일단은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네. 일단 뭐 세계 개발자 회의입니다. 약자는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게 뭐냐면 얘기로는 지금 딱 약자로 이제 풀어보면 세계 네. 개발자 회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애플의 신제품 홍보장이었다. 이전에 계속. 이게 이제 6월 10일부터 이제 14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좀 개막이 되는데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이제 6월 11일 새벽 2시에 이제 키노트 발표에서 이제 새 업데이트 내용이랑 이제 함께 개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애플에 대한 내용 자체, 신제품 홍보 이런 내용 자체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뭐 애플이 이제 뭐 실적 발표라든지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보다는 사실상 뭐 중요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보시면 컴퓨텍스 이제 이번에 나왔었던 내용 자체로 이제 좀 바라봤을 때 AI 발전 속도를 이제 좀 체감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애플에서 그냥 이번에 뭐 우리가 이제 갤럭시에서 이제 좀 먼저 선제적으로 좀 보여줬었던 AI 이제 호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도 수준으로만 우리가 짜잔 하고 나타난다라고 하면 실망감이 굉장히 좀 클 거라는 거죠.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체적인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든지 신기능이 추가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를 좀 맞춰줘야 현재 주가를 좀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iOS 18이라든지 아이폰 16 그리고 이제 시리 성능 개선 등이 이제 오픈 AI 협업 공식화의 여부가 이제 굉장히 좀 주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차트로 일단 좀 같이 좀 보시면요.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다시금 신고가를 갱신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같이 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WWDC랑 좀 상관없이 최근에 그래도 실적 발표 이후서부터 이제 추세 자체가 나쁘지 않게 지속적으로 올라와 줬어요. 네. 덩치가 워낙 큰데 비해 그리고 애플이 꾸준히 올라와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역전시킨 엔비디아는 정말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얘가 뭐 떨어지고 걔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역전이 됐다 이게 아니고 얘도 정말 꾸준히 계속 올랐어요. 정말 뭐 160달러대 이제 초반대까지 왔다가 실적 발표 이후서부터 지금 195달러 다시금 신고가까지 갱신하려는 움직임이면 애플 역시도 최근에 그래도 탄력을 받아주면서 AI 후발주자라는 이 딱지를 때려는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크게 놓여져 있는데 그거에 반해 지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상승은 상상 초월인 거죠.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이제 본부장님 얘기가 생각이 나요. 네. 뭐로 가도 그냥 엔비디아 투자해라. 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셨던 것만큼 그 이후서부터도 그냥 뭐 한도 끝 없이 오르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언제 고점이냐 엔비디아는 뭐 사실상 1위를 탈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이제는 단기적인 고점을 저 역시도 이미 좀 예측했었던 수준 자체를 벗어났기 때문에 뭐 이 상승 탄력은 사실상 뭐 다음 주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시점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한 가격대는 1,350이에요. 1,350달러대까지가 진짜 넘어갔을 때 이제 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고요. 이 이상까지는 저 역시도 더 이상 추가적인 언급을 좀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다시금 전고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이전에 두 번의 저항을 받아줬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본다라고 하면 200달러를 넘는 순간 전고를 깨는 순간 다시금 휩소를 잡아주면서 단기적으로 좀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시고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께서는요, 애플은 이 신고가를 향해 갱신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총 1위 정도 탈환한 한 1,350달러 정도까지 찍고 꺾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움직임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대만으로 건너가서요, 이 삼성전자의 HBM 반도체 하반기에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요, 이 삼성전자가 급등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는요,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 중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가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 삼각관계, 러브라인인데 네, 러브라인. 러브라인이죠. 이제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편하냐면 엔비디아가 너무 잘난 남녀 차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흔히 보던 스토리로 보자고요. 엔비디아는 원래 이제 조금 잘난 귀족 집안이었는데 네. 귀족 집안 아들이었어요. 아들이었는데 이 엔비디아 귀족 집안 아들이 갑자기 나 혼자만 레벨업 해가지고 엄청나게 레벨업해서 거의 이제 공작지기까지 곧 이제 왕까지 될. 예, 지금 현재 왕 바로 밑이에요. 왕 바로 밑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 바로 밑에까지 왔어요. 네. 그 다음에 같이 옆에서 경쟁하던 애플이라는 공작 이렇게 쳐내고 지금 네. 이제 들어왔는데 그랬더니 이제 원래 이제 그 이분한테 이 엔비디아에는 이제 와이프가 있었죠. 와이프가 이제 SK 하이닉스였는데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네. 이삭기 여기가 이제 약간 일부 닫혀져요 느낌이에요. 네, 네. 느낌인데 여기가 일단 다른 쪽이랑도 이렇게 또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 해서 이제 마이크론까지는 현재 마이크론은 이제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한 명 네.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자꾸 이렇게 뭔가 테스트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콜 테스트하는데 자꾸 실패하니까 네. 아직 결혼하지 못하는 두 번째 혼인을 하지 못하는 그 느낌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데 하지만 이 엔비디아 공작은 지금 사실 그 삼성전자 마음이 있어요. 오, 네. 옛날에는 이 삼성전자 집안이 자기네보다 더 좋았거든요. 훨씬 높았거든요. 네. SK 하이닉스 지금 현 본처는 네. 자기보다는 높진 않았어요. 높은 적이 별로 없어. 네. 근데 삼성전자는 자기가 우러러봤던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자기가 이기고 있지만 네. 그래도 한때는 좀 사랑했던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때는 이거 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여러분들 가장 이해하기 편하고요. 네. 일단 좀 내용 보시면은 엔비디아 젠슨왕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하죠. 약간 이거 네. 또 남녀 차별이 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반대로 적용해야 돼요. 예, 여자분이 스토리. 공주님이신데 뭐 이렇게 네. 적용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엔비디아 젠슨왕 같은 경우가 이제 이분이 원래 대만 사람이에요. 되게 재밌는 게 중국이 대만을 포위해가지고 그 대만 침공 연습을 하고 이틀 뒤에 바로 그냥 젠슨왕이 대만으로 달려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중국 보라 이거죠. 너네가 백날 해봐야 우리는 대만하고 잘 지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 젠슨왕이 이제 이분이 이제 대만 사람이에요. 실제 대만 사람이고요. 그 TSMC의 모리스 창은 원래 중국 사람입니다. 네. 중국 사람인데 미국 국적을 갖고 있고 젠슨왕은 대만 사람인데 미국 국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인데 이제 단지 국적은 미국인데 지금 현재 어디서 태어났냐 뭐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와 모리스 창은 지금 대만의 회사의 총수고 젠슨왕은 이제 현재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의 이제 대표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젠슨왕 같은 경우가 컴퓨텍스 이제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 HBM 반도체 긍정 코멘트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발열 문제로 콜 테스트에서 문제 있다는 얘기가 이걸 거의 뭐 엔비디아가 전면 부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점 이제 삼성전자한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HBM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만드는 반도체 H100, GPU 반도체 칩에 HBM이 붙어야 되는데 네. 이 칩 생산량보다 이 HBM이 더 모자라요, 요즘에.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HBM 반도체가 공급이 모자르고 있다. 그럼 네. 결국 삼성전자를 사랑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팹리스 업체들, 팹리스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입니다. 애플 이런 회사들인데 H밴더를 좀 다변화하는 게 조금 더 자기들이 조금 더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 공작이 SK 하이닉스 부인하고만 잘 지내고 있는데 네. 이 SK 하이닉스 부인이 갑자기 이 집안이 망할 수도 있어요. 네. 망했다기보다 이 집안이 갑자기 뭐 딴 데로 이사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소원해질 가능성이 그쵸.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거나 아니면 이 집안에 이 집안이 알고 SK 하이닉스 집안이 뭐 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가 좀 있어요. 이 과거가 좀 나중에 나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상태죠. 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공작 집안은 이게 상당히 무섭잖아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비교를 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SK하이닉스에 뭐 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 SK 최태원 회장님 가지고 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갑자기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또. 네, 왜 그러면 SK 그 최태원 회장님이 그 김용 씨 관련된 일은 아주 그냥 소송을 빠르게 하시는 분이라 네. 네, 전혀 그런 거 관계 없다는 거 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여튼간에 자. 그렇기 때문에 HBM 반도체 밴더를 좀 다변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 다음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지금 예상치인데 신영주권 예상치인데 저도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지금 당연히 지금은 이 HBM 3사 캐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당연히 SK하이닉스가 엄청 많아요. 더 높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2024년 1분기 보시고 2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HBM 캐파가 적은 게 아니에요. 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인은 많아요, 삼성전자. 당장 콜 테스트만 되면 빠바박 찍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테스트 통과를 못해서 이런 것뿐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현재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현금 보유량 100조가 넘어갑니다. 네. 뭐 한간에 150조 정도 있다고 하는데 네. 현금만 와. 누가 투자해서 이길 수 있는 SK하이닉스 많아봐야 50조 있어요. 이게 신규 투자하면 속도가 차이가 좀 많이 날 거다. 그래서 네. 저는 삼성전자하고 나중에 SK하이닉스가 2025년 3분기에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캐파가 좀 비슷해질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이제 관련주도 그럼 종목 뭐 봐야 되느냐? 한미반도체 일단 여러분 다시 재공략 중입니다, 여러분. 네. 재공략해서 수익 내고 또 밑에서 재매수했는데 또 수익 내고 있어요. 지금 네. 한미반도체 5번 공략에서 모두 다 성공 중이고요. 오늘 또 심지어 한미반도체 오르고 있고 한미반도체 그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여기만 들어가면 무조건 안전하게. 네. 자, 삼성전자 T10본더 추가 생산 수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이 T10본더를 이게 이제 또 이게 또 밑으로 또 적용하면 이래요. SK하이닉스가 이제 공작이야. 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와이프가 있어요. 네. 근데 한미반도체 와이프한테 죽어라 얘기했더니 한미반도체 와이프가 바람 피는 것 같아, 왠지 느낌이. 네. 그리고 현재 바람은 안 피지만 마이크론하고 좀 그래도 손을 잡고 있어. 나 만날 때 갑자기 마이크론 맨날 데리고 와. 데리고 와요. 그러면은 SK하이닉스 불안하잖아요. 네. 안 되겠다. 나도 세컨드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 정밀기계랑 얘기하고 있어요. T10원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당장은 대량 납품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전밀기계는 상장 안 돼 있고 하나전밀기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상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모회사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니까. 근데 지금 현재 하나전밀기계한테 이거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게 SK하이닉스도 너무 한미반도체한테 받다 보니까 혹시 불안한 거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봤을 때는 좀 꼴보기 싫은 게 한미반도체가 꼴보기 싫은 게 뭐냐면 몰래 마이크론 손도 잡고 있는데 뒤에서 삼성전자가 몰래 또 잡고 있어요 또. 한미반도체 바지가랑이 잡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왠지 SK하이닉스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야 너네 혼자한테만 다 안 쓸 거야.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 자신감은 뭐냐? 삼성전자 어차피 우리 거 쓰게 돼 있어. 오, 네. 쓰게 돼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 이미 마이크론까지는 한미반도체 수주 받았습니다. 네. 삼성전자 추가 수주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이것 때문에 급락했거든요. 너무 좋은 기회였다. 네. 그다음에 땡땡땡 하나 있습니다. 땡땡땡. 자, HBM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국내 유일한 업체. 제가 한번 예전에 또 여기서 또 가지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국내로 유일해요. 오, 네. 전 세계에서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오. 일본 회사랑 이 회사밖에 없거든요. 네, 이 회사 반드시 밑 하단에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 QR코드 보이시죠? 시청자 커뮤니티로 이 QR코드 통해서 시청자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 이 종목 공개해 드립니다. 최근에 주가 급등했다가 좀 쉬고 있어요. 자, 그럼 DI 국내 HBM 웨이퍼 버닝 테스터인데 점점 납품 기일이 좀 빨라지고 있어요. 그만큼 실적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이 종목까지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는 제가 다시 한번 시청 커뮤니티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께서는요, 이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주들 좀 재미난 비율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히든 종목까지 챙겨와 주셨으니까요.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QR코드 활용해서요. 시청자 커뮤니티를 통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많은 분들이 우리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 함께 보고 오시죠. 그렇지. 자, 29자리값 매도 체결. 자, 41자리값 파딩. 자, 강하게 올라올수록 부러지는 것도 좀 더 세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기준봉 만들어지는 움직임 자체는 못 보여줬고요.
자, 20호 구간대까지는 나와주네요. 자, 일단은 18,701자리값 1차 청산. 자, 35자리값 자 잡으실 분들 여기서 봐주시고요. 자, 701 터치 좋습니다. 자, 701. 자, 일단은 자 30호 구간 자 시장가 청산 보실 분들 지금 봐주시고요. 자, 일단은 671자리값 올청 관점으로 같이 지켜볼게요. 자, 18,671 올청대기. 이게 1분 20초 남았고요. 여기까지는 일단 조금 더 관망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671이고요. 80터치. (79) 자, 76 이번엔 가야 됩니다. 자, 71 터치 좋습니다. 12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599에 손이 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대기는 611자리 값 그대로고요. 599자리 값에 손에 가 있으면서 체결과 동시에 컷자리 값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초 1초. 자, 체결과 동시에 자 611자리 값 매수 체결. 자, 599자리 값 컷대인 가져가고요. 자, 645. 자, 660까지 뚫어줬네요. 자, 659자리 값 자 올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가 청산 가져갈게요. 자, 59자리 값 정확하게 터치 보여주면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청산 봤어도 뭐 800불 정도까지 바라봤죠? 좋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볼만 하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89자리 값 매도 체결. 자, 101자리 값 컷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 자, 72자리 값까지인데 19,071까지도 한번 좀 노려볼게요. 1차 청산. 자, 89 기준. 자, 71자리 값 20호 정도 1차 자리 값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71 터치 좋습니다.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재미없다 생각하시는 분들 자, 20호. 자, 마무리 보셔도 딱 깔끔할 것 같죠? 여기서 가야 됩니다. 자, 71자리값 확보까지도 같이 볼게요. 자, 71 확보. 자, 20호 확보. 1차 자리값. 이번엔 못 가면 그냥 20호. 자, 마무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자리값 걸어놓고요. 아유, 치네요, 결국에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4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크루드 오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아까 처음에 좀 설명드렸다시피 오일의 지금 좀 방향성은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했을 때 70일 초반 혹은 살짝 이탈해도 괜찮아요. 여기를 좀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무리한 투자, 선물 투자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ETF나 ETN 쪽으로 혹은 그리고 주식 종목 쪽으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면서 중장기 방향성, 매수 방향성 한번 좀 노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 얘기를 좀 드렸었고, 그다음에 골드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여기 2,450 구간대 고점이다. 여기서 좀 매도세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좀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대 계속적으로 좀 추세를 버티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2,200달러대까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골드 같은 경우는 매수보다는 관망 혹은 매도에 대한 내용 자체 해석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인데 최근에 좀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좀 받아주고 있고 엔비디아 아직까지도 제대로 꺾이지 않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 좀 단기적으로 고점 해석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19,000 지금 현재 90 레벨대 움직이고 있는데 오히려 고점 자체는 19,180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발표될 비농지표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큰 낙폭이 있다라고 하면 매수 관점 혹은 이 이상을 뚫었다라고 하면 이후부터는 매도 관점 해석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굴인데 굴이 지속적인 매도 관점 계속적으로 설명드렸었던 만큼 4.42달러 일단 단기적으로 1차 청산 구간 그리고 올청 관점 해석으로는 3.97 구간대까지는 하락 가능성 높게 보시면서 매도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잘박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들 내일 밤 8시 30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